이 격동기의 오프 더 월 이 앨범이 광란의 디스코 시대에 아주 세련된 마침표를 찍고 종결을 탁 알리는 그런 음악이었던 거예요. 기네스 인증,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 네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7천만 장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를 했던 게 37주였고요. 근데 대중적인 성공은 이랬는데요. 네네. 1980년에 그래미에서 이 마이클 잭슨에게 R&B 부분 단 한 개의 트로피만 준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거밖에 안 줍니까? 꼭 주류 음악계의 외면을 당하면서 상처도 받고 마음속으로 이제 칼을 갈게 됩니다. 정말 상을 안 주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앨범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온 앨범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앨범 뚜르르러. 스릴러. 뚜르르러가 스릴러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의 예술러닝 이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신부님. 네. 누굴까요? 좀 뒤로 가는 중이에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딴 혹시 마이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알겠죠? 알게끔 했죠? 아니요. 바로. 아닙니까? 네, 그거보다 좀 힘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사람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와우. 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오늘 말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 최근에 영화 마이클도 개봉을 했어요. 맞습니다. 신문 이거 보셨어요? 봤죠? 벌써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원래는 볼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네, 조금.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오늘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럴 땐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떻겠니 하다가 좋죠. 예고편만 보신 분이 네. 한 30분을 얘기해줬어요. 예고편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본 내용이 뭐냐? 화가 나서 네. 간 영화가 마이클입니다. 아오,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전 찍는 입장이고 네. 또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이 봤을 때 영상미는 최고였어요. 네. 두 번째는 저처럼 마이클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네. 보면 좋을 영화. 그런데 아마 잘 아시는 분이 보셨다면 네. 조금 내용에서 좀 부실한 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단이 굉장히 있는 있습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게 보셨던 너무 재밌게 봤죠 저는.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영화 파트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잭슨5 시절부터 이어졌던 음악적인 유산에 집중을 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마이클 잭슨 더 레전드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영화 마이클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이클 잭슨의 레전드 곡들을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에 담아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책에서는 각 챕터별로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이 대중문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책이 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약간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연장에서 마이클 노래에 어떤 노래를 틀어주고 싶어요. 네. 근데 나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 노래는 뭐가 유래가 됐고 어떻게 됐고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아주 열심히 잘해주는 파트와 네. 그러니까 앨범 설명이 충실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지난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의 DJ다? 네. 이 책 반드시 필요해요. 오. 왜냐면 마이클 설명하려면. 네. 근데 내가 이야기꾼이다? 이 책 네. 반드시 필요해요. 맞습니다. 마이클 서설 네. 얘기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은 책이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네. 저자의 이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자 리처드 르코크는 2001년부터 마이클 잭슨 아카이브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잭슨 측으로부터 공인받은 연구자. 아, 그래요? 라고 해요. 오. 네. 그래서 음악과 무대, 뮤직비디오, 사회적 영향력까지 함께 분석을 해온 분이고요. 그 내용들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까지 본다면 마이클 잭슨의 삶 전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클 잭슨은 이세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잘한 다음에 만났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던 네. 거죠. 근데 여기 유명해지기까지의 시련이 엄청나요. 물론 이세라 작가님도 네. 유명해지기까지 시련이 지금도 시련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된 스타는 없다라는 네. 걸 너무 알고 있었지만 맞아. 실제로 이런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주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쵸. 특히 흑인 문화 이런 거. 맞아요.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섞이는가 그 과도기에 네. 딱 태어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네, 뭐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음악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코드, 맞아요. 또 흑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 정말 레전드라고 불리는 네네. 이 사람의 신화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신부님? 시작은 잭슨 5에서부터 시작이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거기서 유난히도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영화에서도 비춰져요. 맞습니다. 거기서도 5명이 이제 같이 네. 물론 총 6명이서 활동을 했지만 가장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으니 음반 제작사들이 딱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죠. 아. 영화 이 책에서는 없습니다만 영화 내용에서는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성이 모타운에 관련된 네. 거기 소속된 사람이 그걸 딱 쳐다보고 네. 그 아버지한테 딱 명함 하나 주고 간 거예요. 네. 그때 딱 지켜본 게 마이클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낯선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잭슨 5가 뭐지? 마이클 잭슨까지는 알겠는데 이 잭슨 5는요 1969년에 마이클 잭슨이 형제들과 함께 결성한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보이그룹입니다. 아. 네. 데뷔 싱글은 I Want You Back 이고요. 이걸로 막을 올렸죠. 정말 맞아요. 마이클 잭슨 신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깜짝 놀랐던 노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세대는 머라이어 캐리를 많이 기억해요. 아, 그쵸. I'll be there.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I'll be there가 그 머라이어 캐리 노래인 줄 알고 지금까지 지냈던 거죠. 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꼬마 잭슨이 이 노래를 불러요. I'll be there. 그래서 이게 원래 원곡이 잭슨 5 노래였구나를 또 알게 됐죠. 네. 저도 약간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모라이어 캐리나 휘트니 휴스턴. And I, when I, 반지. 네. 맞습니다. 그 양대 구도. 약간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마이클 잭슨은 그 유명세는 알고 있지만, 맞아요. 정확한 어떤 역사는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영화에서는 잘 담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음악이라든지 이런 앨범 소개가 이 책에서는 아주 충실해요. 맞아요. 이 노래가 이 노래구나. 네. 이 시기에 이걸 불렀구나가 아주 잘 설명돼 있어서 큰 도움이 또 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인 유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런 그 잭슨5의 성공, 이 흥행의 중심에는 당시에 불과 11살 정도였던 마이클 잭슨이 있었어요. 변성기 이전에 굉장히 맑은 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흑인 소울 특유의 어허. 깊은 이런 그루브까지. 네. 신부님은 혹시 이런 꼬마 마이클 무대를 보셨던 경험 중에서 가장 뭔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책에서는 그 꼬마였던 마이클이 활동하는 것은 아주 그냥 짧게 응축돼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 그 응축된 걸 풀어낸 게 영화입니다. 영화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배우가 너무 잘했어요. 그냥 딱 봐도 이거 꼬마 마이클인데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실제 마이클이었다면 전 첫 번째 음색도 음색이지만 현란한 발론림. 그때부터 이미 춤이 리듬감 정말 실제로 좀 가슴 아픈 얘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성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공연을 하긴 합니다.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왔던 어른들이 마이클 잭슨의 춤을 보고 다 반해요. 이런 천부적인 능력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이 사람의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정말 축복일까 저주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뭐 끝까지 보시면 그거에 대한 결론은 너무 뻔합니다만 그 과정 안에서는 큰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결론이 좀 그렇긴 한데 거기까지는 잠시 후에 가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세라 예술 러닝의 첫 네. 시간이 기억이 나요. 어떤 이세라님께서 전화 한 통을 저에게 하십니다. 네. 내가 이걸 할 건데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제가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했는가 봤을 때 네. 그 보는 사람의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마찬가지로 마이클도 그것을 바라봐주는 그 아티스트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마이클 잭슨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겠지만 특히나 이제 커리어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타운의 창립자 베리 고디를 꼽을 수 있죠. 오디션에서 이 잭슨 형제를 발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에게 솔로 앨범 제작을 제안했던 사람이죠. 야. 결국은 이 천재에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마이클 잭슨이 단체로 활동하다가 네. 개인 솔로 앨범 내고 싶다. 네. 이렇게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도 여러분 네. 야망이 있어. 야망이 있어. 저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망이 있는 또 야망하면 또 이세라 작가님이시죠. 드글드글합니까?
사실은 솔로로 음반을 낼 때 마이클이 좀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했고 아무래도 5명이 활동하다가 네.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이런 열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마이클 잭슨이 잭슨5 활동을 하면서 이 솔로 앨범을 내고 싶다라고 뜻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 마이클 잭슨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이 있었어요. 오. 곡과 가사를요, 자유롭게 쓰는 거. 아니 이런 조건이라면 이걸 유추해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창작의 자유. 네,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창작의 기회가 없었다. 이 영향이 또 있었나 봐요. 마이클 잭슨을 만약에 억압했던 존재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영화에서 봐서 압니다. 네. 그분 막강한 분 한 분 계시죠. 막강한 분 있죠. 조 잭슨.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와, 이 부자 관계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 진짜 이 삶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통제가 굉장했잖아요. In this life, you're either a winner or you're a loser. Y'all want to work in a steel mill like me for the rest of your days? No, sir. Yeah, because I sure as hell don't. I need to think. I told you what to think. 무대를 잘 치르지 못한 날에는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진짜 영화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약간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공연을 하고 왔어요. 다 흡족했어. 너무 네. 반응이 좋았어. 근데 네. 아버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연습을 시켜요. 거기서 막 힘들어하는. 예.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짰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는 지나친 가난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들들도 그렇게 이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좋은 의도였지만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폭력적이었어요. 방법으로 이제 나온 네. 건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건 거예요. 솔로 앨범 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버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이 모타운의 분업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작곡가가 곡을 써주면 가수인 마이클 잭슨은 네네네. 부르는 거죠.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통제에서 다 벗어나려는 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음악을 하고 싶었던 네.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마이클이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음반도 발매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을 텐데 네. 언제쯤 그렇다면 첫 음반이 발매가 되고 언제쯤 좀 뭔가가 쫙 혼자로서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1970 년? 너무 빨라. 너무 네, 너무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1979년을 9년? 보통 오.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프 더 월이라는 어. 마이클 잭슨이 성인이 돼서 처음 발매한 이 음반이 발매됐던 그 해가 바로 1979년이고 이때 마이클 잭슨이 독자적인 아티스트로 비로소 오, 평가를 그래요?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독자적으로 독특하다는 표현을 받은 겁니까? 1979년이 마이클 잭슨 개인에게도 중요한 해였지만 이 음악사적인 관점으로 봐도 중요한 해예요. 디스코 시대가 저물던 시점이에요. 이 시기가. 네, 이 격동기의 오프 더 월 이 앨범이 광란의 디스코 시대에 아주 세련된 마침표를 찍고 종결을 탁 알리는 그런 음악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디스코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위로 찌르는 거. 네. 찌르기만 했던 거에서 갑자기 앞으로 찌르거나 그렇죠. 요걸 네. 이렇게 탁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흑인 음악이 오. 우리 그루브 탄다고 하죠. 흑인 음악이 뭔가 세계 주류 팝으로 도약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자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 더 월드라는 네, 이 이 오브 더 앨범이. 월이라는 노래가 맞습니다. 이 앨범이. 네. 오, 그러면 뭐 엄청난 파장이 있긴 했었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디스코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디스코와 펑크와 R&B를 아주 정교하게 엮어낸 명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방송도 준비하고 네. 영화도 보면서 다 찾아서 들어봤어요. 네. 실제로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 노래는 전반부는 디스코예요. 네, 근데 후반부에 갑자기 장르를 바꿉니다. 이 변화가 아마 전 세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를 알려주는 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하나의 맞아요. 앨범의 두 시대가, 두 음악이. 약간 이걸 영성적으로 좀 풀이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세상에 뭐 창조, 우리가 또 제 신보기 때문에 창조해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만 이 둘은 함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 둘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디스코랑 R&B 이것이 따로 존재했던 것을 오브 더 월에서 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고 한 노래 장르 혹은 한 곡으로 합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반은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네. 하거든요. 네네. 2천만 장 판매고를 올리면서 2천만 장이요? 2천만 장 대성공을 해요. 와. 기네스 인증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와. 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 네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7천만 장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를 했던 게 37주였고요. 정말 엄청난 성공인데, 근데 대중적인 성공은 이랬는데요. 네네. 1980년에 그래미에서 이 마이클 잭슨에게 R&B 부분 단 한 개의 트로피만 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7천만 장이나 팔리고 장르를 또 뒤바꾸는 역할을 네.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이클 잭슨이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실 이제 그 장면 하나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사회상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흑인과 네. 백인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통성을 주장하는 어떤 그래미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느낌이 좀 있네요. 아직 뭔가 넘지 못하는 그런 높은 벽이 좀 있었던 걸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속으로 칼을 갈겠죠. 주류 음악계의 외면을 당하면서 상처도 받고 마음속으로 이제 칼을 갈게 됩니다. 다음에는 정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상을 안 주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앨범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온 앨범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앨범. 트릴러. 트릴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트릴러는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과정을 봤는데 마이클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진짜 좋은 노래를 만들겠다고 계속 고심을 하다가 네. 결국엔 어떤 영화 한 편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놀래는 장면을 시작 부분을 쓰는 거죠. 그 영화가 약간 공포 영화였고 두 번째는 무슨 제목을 지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열 몇 개의 제목을 이렇게 차트를 놓고 계속 순서를 바꿔요. 그 다음 맨 끝에 이 스릴러라는 제목이 탁 올라오면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됩니다. 뮤직비디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스릴러의 혁명은 사실은 음악만이 아니었거든요. 1983년 초에 당시에는 이렇게 락 중심이었던 개국 2년차였던 음악 채널 MTV. MTV. 네, MTV. 개국 2년차밖에 2년차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83년 초가. 어마어마한데. 네. 이 MTV가 그때 당시만 해도 흑인 뮤지션의 뮤직비디오를 거의 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벽을 깬 곡이 바로 빌리진이라는 곡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왜 약간 고민했는지도 알겠어요. 지금 뮤직비디오 하면 한 3분 40초 정도 되잖아요. 네. 4분?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마이클이 제작했던 뮤직비디오나 이런 건요, 영화예요. 너무 14분. 네. 이거 뮤직비디오 치고는 너무 너무 길죠.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책 보면서 이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뮤직비디오 봤더니 14분인 거예요. 네. 아마 다른 방송사에서 좀 고민이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일화들을 보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 선구자적인 역할, 맞아요. 새로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뭔가의 앞단에 있었던 그게 또 마이클 잭슨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맞아요. 또 그게 앞단에만 있으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또 다 성공을 시켜. 대단해요. 히트를 또 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책에서 되게 감동받던 내용이 뭐냐면 마이클이 각오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이 음반을 지난 음반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 거야. 네. 계속 각오를 해요. 아니, 난 이제 솔직히 입장 바꿔가지고 이사라 작가님이 마이클 잭슨 같은 슈퍼스타예요. 네. 저도 만약 그렇다고 치면 네. 저 노력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라왔으니까. 예,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받거든요. 네. 그 계약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거 받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노력해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정말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단순히 부나 뭐 명예에 대한 열망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마이클 잭슨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했던 첫 번째 이유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폭력,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사이의 갈등들, 세상의 평화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가수의 본업으로서 녹여내기 시작하는데 네. 그건 제가 봤을 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잘 녹여내는데 어떤 노래에서 강하게 녹여낸 뮤직비디오도 있습니다. 혹시 이사라 작가님 기억나는 뮤직비디오가 있을까요? 있죠. 무엇입니까? 있죠.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마이클 잭슨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예. Beat it. Beat it. Beat it. Beat it. Beat it. Beat it.
아, 삐릿! 아, 그 노래요? 네. 오. 이 삐릿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LA의 그 라이벌 갱단 예. 크립스와 블러즈 단원들이 함께 출연을 했거든요. 오. 1984년도에 펩시 광고 촬영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때 특수효과 사고로 마이클 잭슨이 두피에 2도 화상을 입게 돼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펩시를 고소를 하지 않았고요. 합의금 150만 달러를 화상 환자를 위해서 전액 써달라. 기부를 합니다. 머리가 조금 탄 게 아니에요. 포마드가 가득 찬 머리라 네. 불이 이렇게 납니다.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되게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의외로 마이크를 대변하는 상징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려야 되니까. 페도라무스도 또 그렇고 손에 또 화상을 입은 흰색 장갑 혹은 반짝이 장갑. 아, 그 불행한 사건 이후에 유명해진 와, 오히려 더. 가장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과 약물 중독이 시작되는 이 시점, 네.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해에 심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